안녕, 안녕.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들어오는 준비하는 동안에 뭐 공모전이 또 하나 떴어요. 설당후에. 제 1회 스토리보드 공모전이라고 그러네요. 아이러브 캐릭터 담당자가 직접 와서 올린 건데, 음, 우리 설당후에 내가 아직 홍보를 잘해줘서 그런 건지, 많은 기관 단체들에서 공모전 게시글들을 많이 올리고 가요. 아이러브 캐릭터가 상당히 좀 꽤 오래된 곳인데, 처음으로 스토리보드 공모전을 연다고 공모 떴어요. 10컷 이상 100컷 이내 재미있는 이야기의 스토리보드. 글쎄요, 10컷 정도면 정말 짧은 이야기, 마치 얼마 전에 했던 그 비아프 11초 애니메이션 정도 수준. 100컷 정도라고 하면 그냥 웹툰 한화수 정도 되겠죠. 음.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토리보드가 지금 애니메이션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진 않고요, 그죠? 장르만 이렇게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마 공모전 내용을 좀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나도 지금 안 봤어요. 올라온 것만 지금 잠깐 보고 지금 보는 건데, 시상 내역 100만 원. 좀 짜긴 하네요. 좀 많이 주지. 네. 뭐 주제 뭐 이런 거 다 자유로 되어 있고, 그냥 스토리보드 또는 콘티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짧게 그 스토리보드를 만들 수 있는 공모전인 것 같아서, 지금 막 공부하는 친구들, 뭔가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한번 용기를 가지고, 뭐 떨어진다고 죽을 일은 아니니까 한번 시도를 좀 해보고요. 먼저 번에 그 11초 애니메이션에서도 좋은 성과들을 얻었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부인님도 오시고, 문영님도 오시고, 문영님이 조금 전에 그 에, 게시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 서영님의 그림을 다 못 봐줘가지고 막 급하게 뭐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가는 바람에 아쉽게도 다 못 봤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드로잉은 그 정도 저번 주에 한 걸로 그냥 마무리를 합시다. 여기 조금 덜 봤지만 그거는 알아서 뭐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올렸던 일러스트, 캐릭터 일러스트가 너무 그 관습에 젖어 있는 그림들이라서 조금 지적을 마무리에 했더니 사라지고, 그러니까 부인님이 늘 잘 그리는 장르의 일러스트를 올렸어요. 좋아요. 좀 장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미장센을 논하거나 뭐 이런 일은 별로 없어서, 그냥 워낙 그 장르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닥 거론을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좀 더 조형적인 얘기는 좀 해줄 수 있는데, 비교를 해보자면 지난주에 올렸던 원래의 그 캐릭터 일러스트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본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냥 이거는 뭐 연습용,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연습용으로 그렸다 정도인데, 그것이 너무도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냥 모양만 그린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아니, 드로잉은 인체 드로잉은 그렇게 잘하면서 사진을 보고 인체를 그릴 때는 잘하면서 왜 이렇게 일본 스타일로만 그리면 장식적인 거에 매몰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어떤 좀 자기만의 어떤 개성은 물론이거니와 뭐 그냥 그 캐릭터에 대한 매력도 사라지고 그렇다고서 뭐 해부학이라든지 또는 포즈라든지 운동감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멋지게 드러나질 않아서 뭐 근데 가끔은 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뭐 다 잘 그릴 수 있나요? 그리고 뭐 또 늘 좋은 것만 그릴 수 없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괜찮다고도 봐요. 왜냐하면 남자는 아닌 것 같고 여자인데 남성적인 아주 그 여성을 묘사를 했고 또 이건 또 다른 종족을 그렸어요. 장르가 좀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누드를 그렸어요. 그래서 느낌이 전혀 달라서 나름 시도를 해보는 거 자체로는 괜찮다고 보여요. 그런데 다만 내가 이제 지적했던 거는 그리는 방식을 왜 안 바꾸냐는 거지. 예, 그 그리는 방식은 좋은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 마라가 아니라 이런 그림도 잘 그려야 된다. 근데 잘 그리려면 처음부터 내가 뭘 그릴 것인지 그 캐릭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것을 안정적으로 멋지게 보여주려면 어떤 연기를 할 것인지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게중심과 비율과 운동감과 균형과 덩어리감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장식적인 문양이라든지 그냥 프로그램에서의 테크닉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게 머리카락과 옷주름에 이제 매몰되다 보니까 정작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좋은 어떤 캐릭터의 느낌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얄팍한 기술만 와닿는 거예요. 그냥 그림이 얇아 보인다. 그냥 누구나 다 묘사하는 정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이펙트가 없고 충격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그냥 모양만 나열한 듯한 정말 무심한 그림이 된 것처럼 보여져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시 원래 하던 스타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지금 지난 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이거는 그런 비교급으로 얘기하자면 너무 좀 무가치하게 그냥 모양만 그린 것 같아서 그다음 피드백을 더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 부인님만의 독특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경이 들어가면 또 이제 문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리얼 스타일로만 가면 이제 해부학적인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보여지고 배경에 대한 어떤 투시도 뭐 원근법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생기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늘 그리던 방식의 평면적인 장식적인 느낌을 자기의 개성을 덧대서 하는 것은 괜찮다. 느낌은 잘 살려가고 있다. 그런 건데 온전하게 어떠한 그 원근이나 눈높이를 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그런 화면을 만들 때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 그 얘기를 다시 되짚어 보면 해부학이라든지 그런 투시도법이라든지 눈높이나 조형적인 화면 구성, 이게 미장센에 대한 그런 장면 연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지 않다.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 그냥 자기의 감각으로만 그리는 것만 계속 관습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기초를 다져야 되는 해부학이나 그런 원근법이라든지
화면 구성, 조형 미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요. 긍정적인 면에서 이 작품을 보면 그전에도 아마 얘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좀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그림에 좀 스토리를 담아서 자기만의 어떤 개성과 이야기를 담아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밀도를 높여서 기념 화집을 좀 내면 어떻겠느냐. 잘 짧게라도 그동안 그렸던 것 중에 괜찮은 것도 좀 모으고 또 앞으로도 몇 작품은 좀 더 만들어서, 뭐 애니메이션 과면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들고 만화면 웹툰을 주로 만들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도 그냥 일러스트 화집을 소책자로 만들어내는 것도 학창 시절에 하나의 또 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럴 정도로 자기만의 어떤 그 장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좀 더 밀도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하다.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막연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계속 답습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계속 방향을 찾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작품을 만들어갈 건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디벨롭을 할 것인지, 늘 계속 장식적인 요소도 좀 더 확장을 해서 조형적으로 화면 구성을 좀 할 수 있는 조형 미학을 바탕으로 한 연출을 좀 더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배우지 않아서 그냥 막 한참 그때 배웠었잖아요, 그죠? 한참 막 배울 때 그때는 정말 그림이 너무도 정말 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아니었던 상태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때도 냉철하게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배울 때 조금씩 이제 방향을 잡아주고 지도해 줄 때 그때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제 변했죠. 짧은 시간 안에 그림도 채색도 어떤 장르도 잘 잡아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안 배웠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늘 배워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계속 그때그때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는 그때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변하는 방식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필요한 게 달라요. 그래서 가르치는 방식은 보통은 그렇게 하죠. 학원에서 또는 대학에서, 뭐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기관 자체에서 이건 배워야 돼라고 기본적인 커리큘럼, 교과 과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거기에다 다 똑같이 기계로 찍어내듯이 획일적으로 교육을 받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결국은 공통 요소밖에는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뭘 잘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냥 오로지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해부학이나 운동감이나 뭐 이런 것만 가리켜서 그냥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알아야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다 똑같은 획일화된 교육만 받게 되는 거죠. 그냥 해부학, 투지도법, 눈높이, 또는 뭐 카메라 워킹, 또는 뭐 화면 구성, 뭐 이런 아주 그것도 그냥 개괄적으로 아주 노멀한, 아주 일반적인 것들만 설명을 하게 돼요. 근데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다 이렇게 사진을 보고는 잘 그리는데 각각 무언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또 똑같지 않아요. 계속 매주마다 문제가 달라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요, 새롭게. 원래 있던 문제가 이제 고질화된 문제들도 있고 또 새롭게 생기는 문제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면서 처음에는 너무 막 선을 막 뭉갰으니까 좀 선을
좀 샤프하게 좀 써라라고 한번 뭐 이렇게 막 쳐가면서 막 이렇게 쓴다거나 날카로워진다거나 각이 진다거나 C자형으로 쓴다거나 그냥 계속 다 둥글기만 그린다거나 또 너무 또 각을 지어서 그린다거나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양상이. 그러니까 똑같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보통 학원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1주, 2주차, 3주차, 4주차 그래서 매 주마다 뭐뭐뭐를 가르쳐서 몇 개월 코스를 끝내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육은 다 그렇게 하죠. 근데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커리큘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과정은 다 분명하게 있죠. 처음에 이제 해부학과 포스트로잉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캐릭터 디자인과 연기 연출, 그 다음에 이제 장면 배경과 이제 장면 연출, 그 다음에 창작 작품 연출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큰 그 단원은 만들어놨지만 이제 개인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죠?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그때그때 이제 해결해야 될 게 다르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또 그 목표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먼저 번에도 이제 제목은 이렇게 전했지만 개인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재능과 적성에 따라서 이제 진로 탐색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누구는 장면 연출, 콘티라이터를 하거나 아니면 감독이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뭔진 잘 모르겠다. 근데 지금 난 졸업 작품을 해야 한다. 또 나는 일러스트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그렇다면 애니메이션 배경을 좀 배워서 테크닉을 좀 늘린다거나 여러 가지 학생들마다 이게 다 달라서 그래서 여기다가 수강생의 학습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캐릭터 디자인과 연기 연출, 또 콘티와 장면 연출, 창작과 스토리 연출, 배경과 일러스트를 단계적으로 지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이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눈높이도 모르고 원근도 이해가 안 된 상태일 수도 있고 또 해부학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신체 언어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 과정을 겪어가면서 단계적으로 그 학생들에 맞는 거를 대화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대화를 많이 해요. 그죠? 뭘 하고 싶은지 또 뭐에 문제가 있는지 뭘 어려워하는지 어떤 것이 그 학생의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걸 찾아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없던 문제가 생겼어. 이걸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이건 왜 이러지? 라고 오히려 반문해 가면서 물어가면서 풀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 막 힘들어할 때 뭐 인생 상담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이제 개선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제 패폭을 해서 가끔 좀 울리기도 좀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그 학생의 그 상황 또 능력 그리고 희망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그때그때 계속 개선책을 찾아 나가서 이제 가리키는 편이에요. 전체적인 단계가 당연히 있죠. 다 배우면 당연히 뭐 작가가 되거나 감독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걸 한꺼번에 다 잘할 수 없으니 다만 이제 프로그램만 빼고는 이제 대부분 다 가르치는 편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뭐 테크닉적인 프로그램 툴도 간단한 것들은 좀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로 이제 뭐 연기 연출, 장면 연출, 스토리 연출 그 다음에 이제 뭐 컬러에 대한 색채 연출이죠. 배경과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테크닉도 좀 있고요. 특히 이제 레이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제작해 갈 것인지 특히 실무에서 적용되는 그런 기술을 알려주죠.
그냥 취미생들처럼 자기들이 좋아라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사실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분업해서 작업을 한다거나 또 그것을 실장이 한번 검토를 하고 또 감독이 다시 보고 그걸 저 클라이언트한테 보내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려서 자기 혼자 그냥 어떤 좋아하는 그 고객한테 그냥 판매를 하는 작가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웹툰 제작사, 기획사에 소속이 돼서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누군가는 뭐 스케치업을 하고 누군가는 3D를 하고 누군가는 손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거나 또 인체를 하거나 또 아니면 뭐 스토리보드를 만든다거나 컬러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분야를 지금은 거의 애니메이션 수준으로 분업화해서 많이 하거든요. 하물며 애니메이션 당연히 그렇죠. 애니메이션은 뭐 배경팀만 해도 뭐 10대 명이 넘을 수도 있고 동화팀 10대 명, 뭐 원화팀 10대 명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수십 명이 모여야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시스템, 그 작품마다의 또 시스템이 또 다르거든요. 각각 달라요, 각각. 그러니까 만화체 시스템이 다르고 사파체 시스템이 달라요. 또 작품마다 또 다 다르죠. 똑같은 건데 또 미국과 일본이 다르고 그 회사마다 다르고 작품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고 또 제작 기법 2D냐 3D냐 또 아니면 뭐 그 디지 컷아웃이냐 다 달라요. 그래서 시스템이 결국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스템에서 같이 주고받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체킹하고 더군다나 저쪽 뭐 미국이나 일본에다가 보내서 그 피드백을 받고 이러려면 제작 공정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고요. 수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작업 과정을 정교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계속 개선을 해가면서 맞춰야 돼요. 이게 또 고정돼 있지도 않아요. 계속 무언가 그 시스템마다의 이제 문제점이 생겨야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그 회사마다 또 그 팀마다 또 특성이 또 달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뭐 세부적으로는 조율을 해서 변형을 해 가기도 하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냥 내가 혼자서 좋아라고 막 그려가면서 막 클리핑을 해가면서 막 수도 없이 쓸데없는 레이어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다들 너무들 유튜브에서 그렇게 강의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바빠서 정작 현장 실무를 알려주는 채널은 거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답답해서 뭐 이 팩폭기도 하면서 한 차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학생들마다 그 능력이 다르고 적성이 다르고 희망하는 게 다르고 진로가 다 다르고 뭐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리키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딱 이거 이렇게 이것만 가리킬 거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말한 상태의 교육이에요. 그냥 내가 뭐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면 그 프로그램에 가서 배우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근데 그거 말고는 정말 작품을 하는 데에서는 그런 교육이 그렇게 실효성은 별로 없어요. 기술 교육은 그게 정말 쉬운데 그게 좋죠. 내가 프리미어를 배우면 프리미어 배우고 스케치업을 배우면 스케치업만 배우면 되니까 뭐 내 개성이든 내 성격이든 내 희망이든 내가 무슨 뭐 그런 거를 얘기할 이유가 없죠. 내가 그냥 스케치업을 배우러 왔어요. 난 3D를 배우러 왔어요. 라고 그것만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마다 이제 개성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부인님이 이런 개성을 갖고 있었는지 알겠냐고. 일방적으로 자기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대로만 가리키는데 그걸 모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한테 배울 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를 지적하고 뭔가 좀 다른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차례의 실패, 여러 차례 고민, 여러 차례의 다른 시도를 통해서 이제 찾아낸 거죠. 근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밀도를 만들고 뭐 해부학을 꼭 맞춰야 될 그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부학적으로 안 맞으면 그림이 어색해지니까 해부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해부학에 딱 맞춰서 그린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카소가 대생을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생을 잘했다고 해서 꼭 무슨 초상화 그리듯이 리얼하게만 그리지 않잖아요. 결국은 큐비즘이라는 거를 만들어낼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대생력을 바탕으로 인체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해를 할 수 있는 시각이 생긴 거예요. 대생을 잘하니까. 대생을 못했다면 큐비즘을 못했을 수 있어요. 그죠? 시간 강사 율시민님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부담스럽게. 갑자기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아, 이거 험 잡히면 어떡하지? 아, 이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부인님한테 아쉬운 게 그거예요. 배우다 말았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게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만 딱 배우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지금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그냥 시작만 하고서 끝을 낸 거예요. 시작만 하다. 발단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형태의 그 장식적인 평면적인 이런 장르 이런 포즈에서 그냥 서 있는 거죠. 나는 분명히 여기에 무언가 더 확장된 이야기, 확장된 무언가 더 자기만의 더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러려면 이제 해부학이라든지 조형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받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림이 값어치가 없어져.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잘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도 계속 팩폭을 하는 그런 거 같죠, 그죠? 부인님 미안해요. 근데 이건 정말 부인님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칭찬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하죠. 멋져요, 내가 봐도. 그래서 다른 거는 손대지 않아요. 멋져요. 정말 나는 부인님의 이 개성을 존중하고 나 또한 너무 매력이 있어서 언젠가는 돈 주고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전에 그렸던 몇 작품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왠지 자꾸 그리다 만 것 같고 조형적으로 자꾸 어설프고 대생이 안 받쳐주고 이러니까 그 가치를 못 살리는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정말 부인님이 해부학이라든지 조형을 좀 더 배워서 진짜 누가 봐도 야 이런 개성의 이런 독특한 자기만의 언어를 분명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작가가 된다면 나 분명히 돈 주고 살 의향이 있어요. 나는 젊었을 때부터 돈이 없었지만 돈 주고 작품을 가끔 사요. 근데 솔직히 많이는 못 줘요. 돈이 없어서. 대학 다닐 때도 대학 동기한테 돈을 주고 샀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학번은 똑같은데 내가 좀 다시 대학을 갔기 때문에 나보다는 나이가 어린 친구예요. 나보다 적어도 한 30살 이상 어린 친구인데 서양화 나도 이제 서양화 전공했기 때문에 서양화 하는 친구인데 그 당시에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내가 지금 돈이 별로 없다. 하지만 내가 그때 이제 애니메이션을 그래도 알바를 해가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월급을 타면 내가 요만큼은 내가 줄 수 있다. 나한테 그림을 좀 팔아라. 그랬더니 막 쭈삣쭈삣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팔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에도 이걸 팔아도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었을 테고 완성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 때는 이게 완성인지 아닌지 자기도 잘 몰라.
나는 근데 뭐 완성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작품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비록 많은 돈을 주고 사지 못했지만 그냥 내 능력에 줄 수 있는 돈을 주고 그것도 액자도 안 되는 게 캠퍼스 그 자체로 그냥 샀어요. 근데 지금도 갖고 있어요. 주로 친구나 이제 선배들을 의 작품을 사요. 왜냐하면 이제 초대받아서 가잖아요. 초대받아서 가면 다들 대부분 야 나 그림 한 장 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한테도 미안하다 내가 돈을 많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저걸 좀 사고 싶다. 그래서 조금 디스카운트를 대폭해서 사죠. 예.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저번 주에 동생이 집들이 한다 그래서 갖다 줬어요. 뭐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작품을 아는 사람이 그걸 잘 보관하지. 안 그런 사람은 저거 얼마나 해? 천 마디가 그거예요. 저거 팔면 얼마나 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또 누구를 그냥 줬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관리가 안 돼서 막 곰팡이가 쓸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작 그림을 아는 사람이 그림을 보관하는 거하고 그림을 모르는데 그냥 덥석 선물 받아가지고 그냥 마치 장식용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마음이 좀 아프죠. 그래서 내 동생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형이 그래도 이제 오빠가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다 보니 그림을 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편은 있어요. 잘은 몰라도. 그래서 내가 돈 주고 산 작품 몇 작품 안 되는데 그걸 이제 하나씩 주기도 하고 뭐 내 작품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사 다니면서 버렸는지 어땠는지 없어진 작품들도 좀 꽤 있고. 네. 오일 파스텔로 그린 그림은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액자에서 잘 보관해야죠. 그러니까 일반 화방이 아니고요. 정말 전문적으로 그 족자나 액자를 하는 곳에 가면 작품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을 좀 달리해요. 기본적으로 작가가 그걸 먼저 좀 알고 있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주로 학생 때는 이제 연필화, 목탄, 콘테 뭐 이런 걸로 주로 많이 그리죠. 그나마 오일 파스텔은 오일이니까 괜찮은데 그냥 파스텔을 쓰면 다 가루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액자를 맡기기 전에 이미 다 퍼지거나 번지거나 손으로 만지면 그림이 뭉개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픽사티브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고차객이죠. 정차객, 그죠? 정차객. 그거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뿌려주면 일단 만졌을 때 묻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이 뿌리면 또 이제 색감이 좀 달라져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보관하는 방법, 액자하는 방법 이런 것도 조금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적으로 더 깊이 있게 말씀은 좀 못 드리는 게 내가 애니메이션 한 지가 벌써 한 36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회화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제 회화를 했었기 때문에 서양화를 전공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정도의 상식이라서 좀 더 요즘 더 좋은 방법, 좋은 재료, 좋은 정착핵이 나온 게 있으면 그걸 좀 찾아서 가지고 가기 전에 일단 좀 뿌려서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갈 때도 이미 약간 습자지 같은 걸로 살짝 덮어서 뭐가 눌리지 않도록 이게 가져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크릴판 있어요. 아크릴판을 2장을 가지고 있다가 그림을 그려서 액자를 맡길 때 그 사이에다가 그림을 넣고 아크릴판을 둘이 양쪽을 테이프로 약간 살짝 붙여서 그렇게 가져가면 상할 일이 없죠. 주로 이제 종에다 그랬을 때 얘기해요. 종에다가.
유화 같은 경우도 뭐 잘 가져가야죠. 잘못하면 또 찢기거나 이렇게 해서 나도 이제 유화 그림이 한 2점 정도 이렇게 찢긴 게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아이가 놀다가 찢은 것도 있고 또 이사를 할 때 옮겨 다닐 때 이삿짐 센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가고 나면 이제 찢겨진 거를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면 뭐 자기들은 안 그랬다라고 발뺌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화가 날 때 많죠. 그럴 때 이제 이삿짐 센터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게 맞물려서 여러 개를 같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미리 싸놓는다거나 합판으로 이렇게 맨 겉에는 합판 같은 걸로 대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작품을 좀 보호할 필요가 좀 있고요. 뭐 비싼 작품은 뭐 보험을 들든지 뭐 해야지 뭐 방법이 없어요.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혹시 샀다거나 하는 경우, 오일 파스텔 그림을 하나 사오셨어요. 그러면 뭐 액자를 구해서 갖고 오시면 좋긴 한데 뭐 또 시간 강사라고 하시는 분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라면 안목이 있으시다면 그 그림에 맞는 액자를 사오시는 게 맞고요. 사이즈 재가면 다 해주니까 또는 뭐 기성품을 사오셔도 되긴 하는데 액자는 재료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지만 작품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이 아무리 좋아도 액자를 잘못 끼면 그림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림과 액자가 잘 어우러지도록 어떻게 보면 액자까지도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일러스트 페어 갔다가 그 그림을 엽서로 출력한 게 발색이 너무 안 나와서 그냥 원화를 사왔어요. 아유,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그래도 직접 그 아트 페어에 가서 그림을 사오실 정도면, 네, 요즘은 뭐 작품을 렌트하는 것도 많죠, 그죠? 렌트를 해서 일정 기간 월 얼마씩 주고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뭐 작은 소품 같은 경우는 뭐 돈 주고 또 사기도 좀 하고, 너무 이제 돈이 없으면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뭐 그냥 집에서 프린트해서 벽에다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것도 어쩌겠어요. 자기 형편에 맞게 문화를 즐기는 것도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꼭 투자 가치로 이렇게 그림을 사 모으는 재벌들만 문화를 즐긴다는 것은 좀 불공평하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문화를 즐기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맞아요. 액자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치님 안녕하세요. 아니 갑자기 그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부인님 그림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좀 잠깐 빠졌어요. 부인님은 마음이 넓기 때문에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우리 부인님이 정말 아트적인 그런 걸 좀 더 배우시고 기본기를 좀 더 튼튼하게 해서 정말 부인님만의 그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서 야 정말 이거 내 작품이야 라고 당당하게 전시회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졸업기념 도록을 소책자라도 정말 뭐 10장짜리든 20장짜리든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뭔가 열심히 준비해서 뭐 정말 졸업 기념으로 또 가볍게 전시를 또 좀 할 수도 있겠죠. 뭐 여기서 또 다시 여담 한 가지 좀 얘기하자면 나는 대학을 다닐 때 1년에 한 대여섯 번 이상 전시를 했었어요. 일단 동아리를 결성을 하죠. 친구들끼리 동아리를 결성해서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고 이런 게 없으니까 오프라인 전시를 그냥 하는 건데 교내에서 일단 해요. 그러니까 복도에다가 하겠다고 이제 학과장님한테 승인을 얻고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전시장이 따로 있으면 전시장에서 이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게 학과 과제전이나 졸업전 이런 거 말고도요. 개인적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동아리 활동, 외부 이제 그룹 전도 또 활동을 해서 이제 다른 대학, 다른 일반인들과 또 합쳐져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회관이라든지 또는 전시장 이런 데서 각각 회비를 모아가지고 전시도 하고, 뭐 공모전에 내 가지고 이제 당선이 돼서 거기서 주최하는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은 전시를 하고, 졸업을 했을 때도 뭐 인사동, 누구나 다 전시하고 싶어하는 뭐 인사동이나 또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이제 초대 작가로 전시도 했었고, 예술의 전당에서도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막 작품을 하고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말 그대로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뭐 제대로 그리는 것도, 그릴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막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려서 막 보여주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나이를 먹을수록 그 다음부터 이제 전시를 이제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제 두렵죠. 근데 또 교수들끼리 모여서 전시를 또 해야 되는 또 상황이 또 있어요. 정말 내기가 싫어요.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 내는데 너무 내기가 싫어요. 근데 내야만 하는 그런 또 사회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전시는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참여하는 전시회들이 1년에 몇 번씩 있어요. 하면서 마음이 아프죠. 난 지금 작가로 작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내 작품을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하고 지내온 세월이 너무 많아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창피하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도 정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양심에 좀 찔린다 그럴까? 난 내가 정말 그림 그린 작가일까?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난 작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감독 출신이고요. 그냥 교수인 거지 작가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한 다음부터는, 그 전까지는 정말 미친 듯이 작가로 활동을 하고 많은 전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한 다음부터는 그냥 감독, 교수로 더 이상의 다른 걸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율시민님도 거기 교수님들도 의무적으로 전시하는 것 같다고. 그죠?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근데 지나고 나니까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것이 많은 재산이 되긴 했어요. 내가 클 수 있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게 필요하다. 그 부인님도 본인이 얼마만큼 이제 작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냥 너무 그냥 가볍게 그림을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뭐 진지하게 그린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사실 뭐 가볍게 그리는 장르적 특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팝아트도 그런 거듯이 그걸 의도했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다만 내 얘기는, 무언가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꺼내기 위한 시도, 도전, 노력, 연구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보는 부인님은 그 안에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어쨌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해부학과 조형에 대한 그런 걸 공부하고 있지 않다. 그게 제일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배우는 배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난 정말 좋아요. 전체적으로 좋고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 조금 더 많이 밀도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려고.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니까 번잡해 보여요. 번잡해. 그러니까 야구방망이가 지금 여기 소품의 지금 소재거든요. 주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재예요. 이 장면을 분석해 보자면.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는 분명히 풍선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늘 언어적으로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언어는 일단 야구방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풍선껌이죠. 풍선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발 밑에 이렇게 뭐 반창고를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반창고 이런 것들의 언어가 뭐냐 하면 그냥 노는 아이 그 뭐라 그러죠? 일진? 일진?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네. 나는 그렇게 해석이 들어요. 그 일본의 일진. 근데 정말 일본의 일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내가 본 적은 없어요. 예. 근데 하여간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구방망이, 풍선껌, 반창고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나는 그냥 여고, 일본의 여고 일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머리카락은 상당히 여성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치마하고. 그죠? 붉은 꽃, 붉은 리본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일본의 일진이 아니라 상당히 여성성을 강조한 일진 이게 이제 그 키워드라고 난 분석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뭐 나쁘진 않은데 뭔가 이렇게 너무 언어들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그 언어가 너무 막 복잡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는. 그래서 좀 더 좀 심플하면 이 가슴에 있는 이 교복과 야구방망이가 더 부각이 될 텐데 이 머리카락 때문에 야구방망이나 교복이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들을 너무 한 곳에다가 몰아넣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쁘다의 느낌이 아니라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정답은 아닌데 한번 빼본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연구를 해본 거예요. 내가 꼭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야구방망이가 좀 더 심플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야구방망이를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 머리카락을 좀 살짝 없애봤고요. 그 다음에 치마의 이 흰 주름이 얼굴보다 더 잘 보여요. 왜냐하면 얼굴은 지금 중간톤인데 이 치마가 이 거의 블랙에 가까운 그 군청색의 이 화이트에 가까운 선으로 명도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딱 봤는데 이 줄만 보이는 거야. 이 그림이.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야구방망이가 보여야 되고 이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이 흑백으로 바꾸면 다 비슷하다는 거 아세요? 이 배경과 야구방망이와 머리카락이 다 지금 톤이 비슷해요. 다르다고 하는 것은 교복이 검정색과 얼굴이 흰색이라고 하는 이 명도차가 강한데 하필이면 이 얼굴은 주변에 교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머리카락하고 야구방망이가 있다 보니까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잘. 근데 여기는 흰 줄과 이 검정색의 명도차가 워낙 크니까 줄무늬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언뜻 눈을 살짝 감고 한번 보세요. 반쯤 감고 보면 치마만 보여. 치마 줄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조형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색채학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죠? 색상, 채도, 명도.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좀 바꿔봤어요. 이렇게. 줄을 좀 죽이고, 일본 판화, 우키요에잖아요. 그죠? 우키요의 그 파도의 요 느낌이 좀 색깔이 없이 가는 거하고 또 있는 것도 어떨까 해서 일부러 좀 살짝 넣어봤어요. 왜냐하면 위에 머리카락하고 좀 밸런스를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색깔을 좀 덧칠을 하다 보니까 좀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썩 좋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흰 줄이 보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네. 좀 심플해진 느낌은 좀 있지만, 뭐 서영님이 한 것도 나름 느낌이 이렇게 화사하고 좋아요. 예. 다만 다르게 또 해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치마는 그렇게 바꾸고 머리카락은 또 놔둘 수도 있고요. 이런 밸런스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난 야구방망이가 그럼 좀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머리카락을 안 고치고 야구방망이를 좀 더 크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또 좀 잠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손을 좀 예쁘게 그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손을 왜 이렇게 좀 남자 손처럼 이렇게 했을까? 좀 밸런스가 좀 안 맞고요.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 좀 안 들고 훨씬 더 이 우아한 이 치마의 무늬라든지 이 머리라든지 이런 거에 안 맞아요. 이 손이. 그래서 손을 조금 더 이렇게 막 각을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노가다 온 것 같이 이렇게 아주 힘겨운 노동을 하고 온 것처럼 하지 말고 좀 더 좀 샤프하고 여성스럽게 예쁘게 하면 대비가 되잖아요. 야구방망이와 가녀린 여자의 손 이거의 대비가 훨씬 더 난 더 언어적으로 더 잘 어울린다고 봐요. 나머지는 그렇게 했으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상당한 그 아주 예쁜 꽃과 치마와 파도와 리본과 그다음에 뭐 배꼽도 보여주고 막 머리카락에 리본에 오만 가지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반창고와 야구방망이 풍선껌이 이제 대비를 이루는 거거든요. 언어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재밌다는 거죠. 스토리상.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난 재미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부인님의 작품이 마음에 든다. 근데 그걸 정말 체계적으로 본인이 그런 조형적인 거를 시각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렸을까? 그걸 전략적으로 그걸 알고 연출했을까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밀도 있는 그림, 또 정말 자기의 어떤 그 작품 세계관을 가지고 분명한 이야기를 가지고 명쾌하게 또 재밌게 독특하게 더 새롭게 자꾸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지 거기 정체되어 있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감각으로만 그리기보다는 정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피카소가 대생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해부학적인 근거 그 대생력으로 그 대상을 분해해서 큐비즘을 그린 것처럼 몰라서 못 그리는 것과 아는데 데포르메라는 건 다르다. 근데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유튜브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 아니, 잘못된 걸 가지고 자꾸 데포르메라고 얘기해서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 그린 거지. 그게 왜 변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해부학 공부를 하지 않고 눈높이가 뭔지도 모르고 원근도 뭐 안 맞출 줄 모르면서 그걸 무조건 관습적으로 그려놓고 데포르메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예. 잘못 그린 거와 알고 변형한 거는 차원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나는 부인님도 좀 그림을 좀 더 밀도 있게 배우고 작가로서의 세계관을 분명히 가지고 조형 언어를 분명히 이해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계속 더 발전적인 모습을 좀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심오하게 피드백을 해줘서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관습적으로 그리는 걸 경계해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습관적으로 그리는 거는 그건 그냥 늪에 빠진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늪에 빠져들어가는 격이라서 가장 안 좋은 거죠. 계속 발전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걸 자꾸 모색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봤는데 진짜 늘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는 그냥 카피하고 있다. 글자를 그런 거 있잖아요. 동양화를 하려면 서예를 배워야 돼요. 여기서도 이런 문장들을 그리려면 우키유에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 일본풍의 그림을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자료를 보고 대충 카피를 하거나 글자들을 짝퉁으로 막 흉내만 낼 게 아니라 진짜로 우키유에를 공부하고 일본어를 공부해서 정말 일본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냥 쓰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동양풍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 정말 서예를 제대로 공부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뭐 당장 되는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식의 작품을 계속 추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본어를 서예 공부를 좀 해서 일본어 공부를 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포즈로 봐서는 계속 관습적으로 그리는 거에 가장 문제는요. 어디서 뭘 그려도 얼굴을 다 빤타에 그리거나 얼굴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 바로 이 관습의 그 폐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개를 약간 돌렸는데 중심선이 여기 있는데 아래에서 봤는데 그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짝이 안 맞아요. 약간 얼굴이 이 코의 중심이 오히려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고 눈이 이쪽 눈이 약간 내려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하고는 안 맞아. 입은 맞거든요 지금. 입하고 이 얼굴의 요 중심선들은 다 맞아요. 왜냐하면 중심이 지금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약간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이 좀 더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개골로 봤을 때는 이 머리카락도 약간 더 여긴 들어오고 여기서 꺼져야 돼요. 꺼지는 것도 여기도 그냥 다 둥근 게 아니라 여기서 내려앉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선 두께 하나 차이지만 해부학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건 달라요. 여기도 라인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가늘게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에 이제 흉쇄 유돌근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승모근이 이제 내려와서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기에는 어깨가 너무 넓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캐릭터로 봐서는. 그래서 가슴도 지금 너무 넓고 몸도 너무 넓으니 내가 보기에는 한 이쯤 정도에서 좀 들어와서 이렇게 잡아주고 허리를 약간 넣었다 골반에서 나오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잡아서 이 주름도 이거 관습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손목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이렇게 떨어질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전혀 해부학이 받쳐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게 지금 아쉬운 거죠. 다.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놓고도 너무나 기초가 안 받쳐져서 아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빤듯하게 이렇게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약간 늘어지는 거라면 여기서 아마 이렇게 약간 이렇게 퍼져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꺼져서. 그다음 이렇게 빤타에 갈 수도 없겠죠? 아마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꺾어서 이 빤타에 못 갈 거예요. 이렇게 커브를 틀어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자 어쨌든 내 얘기는 뭐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좀 더 멋지고 세련되게 보여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이쪽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선이 정확하게 맞지 않고 뭐 기본적으로 일본 그림이라는 게 일본식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다 얼굴을 다 동그랗게 그리고 목을 갖다 그냥 뭐 나무에다 꽂아놓은 것처럼 그리다 보니 그게 너무 관습적으로 다들 그렇게 그리니까 다들 괜찮다고 생각하나 봐. 근데 좋지 않거든요. 그냥 이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목각 인형 모가지에다 이렇게 꽂아놓은 것처럼 이렇게들 그린다고. 앵글이 바뀌어도 계속 얼굴은 다 반듯하고 그런 것은 좋지 않다.
근데 왜일까요? 내가 아는 정말 잘 그리는 그 일본 작가들은 정말 데생을 완벽하게 너무도 멋지게 잘 그리거든요. 내가 봐도 너무 경악스러울 정도로 잘 그린 작가들이 많은데 왜 우리 학생들은 일본 그림을 따라 그리면 다 똑같이 안 좋은 것들만 그 배우고 답습하는 건지 잘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좋은 작품들은 안 보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작품들도 많은데 일본 그림들이 그 사람들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그 비하인드는 보이지 않고 결과물만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따라 그리기 바쁘다 보니까 생긴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무게 중심을 조금 더 안으로 이렇게 옮기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옆으로 벌린 거보다는 조금 다리를 이렇게 앞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트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여기하고 여기 왼발과 오른발이 똑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 무게중심도 어정쩡하게 있다 보니까 한쪽에다가 무게를 주면 포스가 좀 살 텐데 예를 들면 지금 이 가슴을 이렇게 내밀었잖아요.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내밀었다는 얘기는 뭔가 운동감을 주고 싶다는 의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를 벌려놓다 보니까 무게를 확실하게 실지를 못하는 거죠. 더 실는다면 이쪽 이 골반에서 봤을 때 저쪽 오른발이죠. 오른발에다가 무게를 좀 실으면 아마도 이렇게 들어가서 발을 조금 더 뒤로 빼서 이렇게 아마 실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치마도 여기서 이렇게 약간 휘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뒤에서 당겨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쪽 발이 오른 라이트일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위로 올려서 그려야 되겠군요. 저쪽 멀리 있는 발이니까 얘가 요 발이 라이트 오른쪽 발이고요. 왜냐하면 이 몸이 이렇게 있으니까 분명히 골반이 여기 있을 건데 이 앞쪽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죠? 앞면이 앞쪽이. 그래서 앞쪽에서부터 발이 이렇게 나가니까 요 발이 조금 더 약간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다면 그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수평으로 놓지 않고 약간 이렇게 놓았다면 이게 왼발이군 이렇게 알 수 있었을 거라는 거지. 왼발 오른발 자체가 구분이 안 가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평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치마가 지금 완전히 지금 다리미질한 것처럼 완벽한 평면으로 보여서 평면 자체의 표현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평면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왼발 오른발이나 공간감이나 그 앵글 자체가 하나도 지금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몸을 튼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 가슴 부분도 다 평면으로 보이고 골반도 다 평면으로 보여요. 치마 주름을 다 반타에 그려놔서. 좀 낯설고 신선해 보이는 그런 요소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제 이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인체를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면 오히려 흔해 보이니 지루해서. 사실적으로 그리자라는 건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해부학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서 그런 것 뿐이고, 이거를 이제 그릴 때는 아마도 부인님이 평면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릴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느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굴에 이목구비의 중심이 안 맞다거나 면적이 너무 넓어 보인다거나 그랬을 때 조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부학에 딱 맞춰야 된다가 아니라 해부학적인 근거를 무시하고 가면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팔이 꺾여 보인다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그려야 된다라는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시각적으로 어색하고 불편하다. 근데 어색하지 않게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사진에서 봤을 때는 어딘가가 막 튀어나오거나 자세가 이상한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시민님이 다른 영상을 좀 보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진을 똑같이 카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늘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사진을 보고도 사진 광학적으로 찍었을 때에 뭔가 어색해 보이는 거는 그림에서 맞춰서 그려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학생들은 왜 자꾸 그런 걸 따라 그리는 걸까라고 얘기하셨던 거에 대한 제 생각이, 따라 그리는 거요? 카피하는 거? 그래서 낯설고 신선해 보인다?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죠. 재밌고 좋아 보이고 특히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이제 예쁘다. 예쁘다. 네. 근데 그 얘기도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고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그거는. 근데 나는 다만 이야기가 예쁘고 매력적인 것이 꼭 일본 스타일의 그림만 있는 건 아닌데 왜 유독 대부분의 학생들이 90% 이상 아니면 정말 전체가 다 일본 만화, 일본 애니메이션에만 다 매몰이 됐을까에 대해서는 늘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마음이 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리더라도 잘 그려라. 멋지게 그려라. 그래서 나는 이 부인님이 이런 일본의 소재를 가지고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다만 이걸 더 조형적으로 더 멋지게 그리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예 그 우키요에의 그 문양을 넣을 거라면 아니면 일본식 그 문장들을 더 정확하게 더 공부를 한다든지 일본어 자체를 아예 공부를 해서 서예도 공부를 해서 이 계속 글귀를 분명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 그림에 맞는 그죠? 그 서화를 대부분 옛날 우리 사대부에서는 다 썼잖아요. 그 그림과 글이 아주 그 매치가 잘 돼야 되고 그 글 하나하나조차도 상당한 깊이 있는 명언들, 명작들이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작가로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일본 문화, 일본 문양, 일본 스타일의 뭐 일본어는 물론이거니와 일본어에 대한 뭐 서예 이런 거를 더 공부를 더 해서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전문가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난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냥 모양만 따라서 그냥 뭐 머리카락이 예뻐요, 뭐 치마가 예뻐요 이래가면서 머리카락과 옷주름만 따라 그리는 거 그거는 정말 청춘 낭비라고 생각한다 라고 분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내 생각이니까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릴 거면 잘 그려야 된다. 그리고 잘 그리려면 튼튼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부학 공부를 하지 않고 관습적으로 그리면서 자꾸 데포르메라고 우기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 일본 그 작가들 그림 정말 잘 그리는 친구들 그림을 보면 얼마나 기초를 정말 튼튼하게 다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걸 따라하지 않고 그냥 좋아라 그냥 예쁜 것만 그냥 마냥 따라하는 것만 너무 치중하고 가리키는 사람도 너무 거기에만 자꾸 집중하니까 그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난 부인님이 분명히 이런 어떤 장르, 이런 분위기, 이런 연출들을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보다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누가 봐도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러 좀 더 뭐 내가 그림체는 내가 부인님을 맞춰서 그릴 수가 없어요. 나도 그렇게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연출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구조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좀 더 좀 자연스럽게 더 멋지게 연출을 한다면 이런 운동감에 이런 균형에 뭐 이런 비율은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해부학적으로 또는 뭐 포스로잉을 하는 입장으로.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평면적이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애니메이션도 평면적인 작품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평면적인 작품이라고 해서 해부학을 무시하고 간다거나 조형을 무시하고 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한번 보세요. 뭐 덱스터, 뭐 파워퍼프걸, 뭐 아니면 스폰지밥, 뭐 아니면 그 사무라이 잭, 뭐 이런 거 다 보시면 완벽하게 그림이 평면이에요. 정말 다리미질로 해가지고 막 종이떼기 같아요. 그런데도 다 공간 안에서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뭐 칼질하고 싸우고 넘어지고 다 해요. 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체 자체가 평면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조형적으로 맞지 않고 해부학적으로 맞지 않는 어색한 그림을 계속 자기가 뭘 잘못 그리는지도 모르고 어설프게 계속 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면적인 것을 유지하면서도 해부학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죠? 그게 맞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기초니까 내가 해부학적으로 보면 좀 이상하다고 얘기한 거지만 나중에는 그 해부학마저도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제 작가적인 자기만의 무언가 장르, 자기만의 어떤 그 개성, 독특한 그런 영역을 찾아내면 그때는 이렇게 해부학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촌스러울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 데포르메를 강조해서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정해진 커리큘럼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필요한 거를 가르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늘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죠? 어린아이들한테는 산수를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다 대는 거 통계학을 가르치면 안 된다. 그죠? 기하학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난 늘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적어도 5년 이상 한 그런 작가 또는 애니메이터들이 와서 나한테 그림을 봐달라고 하면 이렇게 안 봐줄걸요? 또 차원을 좀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그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고정된, 고착화된 정확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거는 부인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려진 이 그림에만 해당되는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부인님이 실력이 늘었어 그럼 또 딴 얘기 할 거예요. 아마 예전에 처음에 그림을 갖고 왔을 때 했던 얘기하고 지금 또 좀 다르죠. 그죠? 예. 그때는 그때에 맞는 이야기를 내가 해줬을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다 해당되거나 어떤 친구들한테나 다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 시민님도 굳이 그렇게 꼭 다 맞춰서 그려야 되느냐 뭐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죠? 예. 인체를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면 오히려 흔해 보이니 지루해서요. 당연하죠. 그 말에 대해서 나는 반론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인체를 몰라서 이상하게 그린 건 안 돼요. 알고 변형을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데포르메라고 할 수 있죠. 알고 변형을 했으니까. 근데 몰라서 이상하게 그린 거는 안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피카소가 몰라서 큐비즘을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대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분해해서 새로운 장르, 새로운 미술 사조를 만들어낸 거죠. 난 그러길 바래요. 못 그리는 것과 잘 그리는데 이상하게 그린 거하고 다른 문제라고요. 몰라서 못 그리는 것과 아는데 다르게 그린 건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네. 그죠? 알고 데포르메를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건 다르죠. 모르고 하는 건 데포르메가 아니에요. 모르고 하는 것은 그냥 잘못 그린 거예요. 틀린 그림인 거지.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결론은 부인님한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건 뭐 개인적으로도 수없이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부인님한테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고, 그래서 뭐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졸업 작품을 하더라도 좀 화집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건 작가만이 내는 거잖아요. 화집을 내는 거는. 나는 부인님이 정말 작가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나는 화집을 좀 10장짜리든 20장짜리든 좀 내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난 기대치를 이미 오래전에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부합될 만큼 해부학 공부나 조형 공부를 안 하고 있어서 그게 아쉬워서 오늘 좀 팩폭을 좀 작정을 하고 좀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팩폭을 할 기회를 안 주니까 그 이후로 배우러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러스트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작정을 하고 이야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라고 한 거예요. 이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가 오라고까지 해가면서 팩폭을 하겠어요. 자, 어쨌든 기대가 큽니다. 그만큼 잘 했으면 좋겠고 잘 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조금 게으른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자극을 좀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뭐 조형은 금방 안 돼요. 예,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는 것이니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요. 드로잉도 금방 안 늘어요. 해부학을 뭐 막 딸딸 외운다고 금방 그림이 잘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자기 관리를 해야 하고 계속 디벨롭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 계속 노력을 하고 배워야 합니다. 특히 조형은 더더욱이나 그럴 거예요. 배우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뭐 일본어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어도 좀 배워서 서예도 일본어를 쓸 때 붓으로 쓰세요. 붓으로. 뭐 먹을 갈아가면서까지 하기는 좀 어렵지만 붓으로 요즘 펜붓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서예를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일본어를 또 공부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작품을 계속 할 거라면. 네.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히려 더 빤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앞에 봤던 그림은 오히려 뭐 부인님의 작가주의적인 성향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무슨 소실점이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 소실점을 맞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여기 써있는 글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전부 다 그냥 짝퉁으로 써놓은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밀도를 좀 난 높이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그런 것도 좀 언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일단 해부학적으로는요 자세가 어색해요. 특히 손 동작이 가장 어색하고요. 비율도 안 맞고 발도 비율이 안 맞아요. 지금 하이앵글인데 부감으로 내려다보는 건데 발이 커져요. 내려가면서. 그죠? 얼굴이 제일 작고 내려가면서 커져. 오히려 내려가면서 머리가 크고 내려가면서 작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위에서 봤으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약간 위도 아니고 이 정도면 거의 그냥 뭐 버즈아이 뷰에 가까울 정도예요. 이거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작고 아래로 커지는 것은 늘 이게 바로 관습이죠. 늘 일본식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늘 머리는 작게 하고 다리는 길게 그리거나 크게 그려서 계속 로우 앵글처럼 그리잖아요. 그죠? 그 습관을 하이 앵글에다가도 그렇게 그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배경까지 그리는 걸 한참 안 하다가 했더니 감이 영 안 잡혀요. 감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투시도법은 감으로 할 건 아닌데 명확하게 앵글, 눈높이와 그 소실점이라고 하는 투시도법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정확하게 정말 그 계산에 의해서 해야 하는 거라서 그래서 내가 계산적으로 따지면 맞지 않다. 하이앵글인데 왜 내려가면서 커지느냐. 그렇지 않죠. 거꾸로 내려가면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대략 그냥 인체를 대충은 좀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도 계속 관습적인 걸 고치지 않기 때문에 이 얼굴 같은 경우도 내 얼굴은 자꾸 뭐 대고 싶지 않은데 그냥 다 동그랗게 그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얼굴을 다 동그랗게 그려서 코만 빼촉하게 그리고 그냥 눈을 반듯하게 다는 이런 형식으로 그린다고요. 근데 그걸 못 고치더라고요, 다들. 상식적으로 보면 위에서 내려다 봤으니까, 그죠? 위에서 내려다 봤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지. 위에서 봤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식 그림에 이제 그 관습이 젖어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뒤통수도 여기 이 후두골이 뒤쪽으로 나와 여기 중심이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위에서 봤으니까 이 두종골이 요 위에가 이렇게 보이고 후두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 목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눈도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디서 봐도 하여간 얼굴은 다 평면으로 그려요.
빤타에 그려요. 왼쪽에서 봤든 오른쪽에서 봤든 위에서 봤든 아래에서 봤든 다 얼굴은 다 빤타에 그린다. 누구나 다. 그건 진짜 이건 전염병도 아니고 중병도 아니고. 아니 나는 좋은 걸 따라하면 괜찮은데 왜 안 좋은 것들을 다 공유하냐는 거지. 그러면 일본 작가들이 다 그렇게 그리냐? 그렇지 않아요. 일본 작가들이라고 다 앵글을 다 무시하고 다 얼굴을 빤타에 그리냐? 그렇지 않다고. 근데 우리 학생들만 묘하게 얼굴을 관습적으로 외워요. 그렇게 가리키는 것 같아. 내가 좀 보니까. 미안하게도 가리키시는 분들이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라고 그 얼굴 그리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 그리는 법, 옷 그리는 법, 미소녀 그리는 법 뭐 이런 식의 설명을 보면 다 그냥 얼굴 다 동그랗게 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빼쪽하게 달고 이렇게 관습적으로 그리는. 근데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인간이. 그래서 하물며 앵글이 위에서 내려다봤는데 당연히 위에서 보면 이렇게 두 점골이 위에 윗부분이 이렇게 보여서 그죠? 이렇게 보여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잖아. 어쨌든 아무리 평면적인 그림일지라도 그건 편화가 된다고 그래서 앵글을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앵글을 무시한다고 평면적인 그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면적인 그림들도 전부 다 눈높이나 앵글 다 따지고 소식점 다 따져서 공간 안에서 다 존재해요. 그게 좋은 그림이죠. 그래서 충분히 다 이렇게 입체적인 위에서 봤으니까 본인이 위에서 내려다본 앵글로 잡았으니 그죠? 그래서 내려다보는 앵글로 잡았으니 당연히 그렇게 보이도록 그려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알고 변형하는 건 괜찮은데 몰라서 그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그것도 해부하고 또 정확하게 딱 맞춘다고 좋은 그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맞춰서 이상한 거는 잘못된 거다. 알고 변형하는 거하고 몰라서 이상하게 그린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근데 디자인적으로 옷이 너무 예뻐요. 옷도 예쁘고 다 좋은데 왜 이 복잡한 이 자판기 같은 거는 왜 갖다 놨는지 이 좁은 데다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라고 있는 건지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인지 알 길이 없고 이 화분을 여기다 놨는데 이쪽에다 화분을 다 같이 놔서 답답하게 만든 건 무엇인지 그런 거예요. 조형적인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해부학은 또 그렇다 치고요. 조형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나라면 그 여기 앞부분은 좀 비워뒀을 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좀 비우고 나는 오히려 여기 있는 이 글자를 잘 썼을 것 같아. 뭔지 편지인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끝에다가 왜 이렇게 놨을까? 이 테이블 끝에다가 굳이 맞춰서 여기다 이렇게 놓은 이유가 뭘까? 그게 좀 사실 좀 궁금해요. 이 종이를 만약 여기다 놨다면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약간 겹쳐서 이렇게 놨다든지 그래서 나머지는 좀 공간을 좀 비워뒀을 것 같아요. 이 여기 있는 나머지 공간들은 좀 비워서 이 부분의 공간을 보다 사유의 공간으로 좀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편지든 요 문서든 요거를 위해서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는 거야. 이야기의 주제가 그냥 봤을 때 난 처음에 주제가 뭔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구도로 봤을 때 왜 굳이 담배를 이렇게 일자로 앉아서 반듯하게 다 반듯하게 앉아 있잖아요. 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반타에 그려요. 얼굴도 반타지만 다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또 큰 문제죠. 대부분 다 직선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조형적인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거기다 담배까지 지금 이렇게 가슴 심장을 뚫을 것처럼 정면으로 지금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응시를 어디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 건지 담배 끝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왜 담배를 바라보고 있는지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기 화분도 있고 여기 뭐 뭔지 모르겠는데 문짝들이 이렇게 있는데 문짝이 있고 이건 또 뭔지 다 의문투성이야. 이거 다 뭔지 이해가 안 되고 왜 화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놓여졌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앞에도 뭐가 있네요. 다 이해가 안 되는. 이 글자들은 도대체 뭘까? 다 의문투성인 거야, 다. 진짜 궁금해요, 이거는.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에 대해서 스토리가 전혀 분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아까처럼 분석을 해보려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남자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얘기도 하기 어려워요. 요즘 뭐라고 하면 다 여자예요 자꾸 이러니까 뭐 어쨌든 이 사람이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그냥 한가롭게 앉아 있다. 그냥 한가롭게 여유 있게 담배를 피고 있다 정도인데 그 연기는 좀 어색하다. 어쨌든 담배를 들고 있는 자세나 여러 가지가 좀 편하지 않다. 다리를 꼬고 있는 것조차도 지금 상당히 좀 불편하게 다 일직선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 앞부분에 이 공간을 좀 비워두면 훨씬 더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투시도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사실 맞출 이유도 별로 없어요. 맞춘다고 또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의도적으로 더 크게 그린다거나 더 작게 그린다거나 소실점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트릭을 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좋아졌느냐라는 거지. 이 뒤에 있는 이 각도 이게 안 맞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맞춘다면 투시서법상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이렇게. 카메라가 위에서 내려다봤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벌어져서 소실점이 여기 내가 지금 서 있는 카메라가 서 있는 부분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이게 소실점이 전혀 맞지 않는 느낌이 맞지 않는 위에서 내려 찍었으니까 당연히 아래쪽에 소실점이 생겨야 되는 거고 저 멀리 카메라의 눈높이까지 이제 소실점이 여기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요 아래쪽에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투시도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배경이 어색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처럼 왜 이것들이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토리상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서 뭘까?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 뭐예요? 이거 왼쪽에 있는 거 이것도 일본어라고 뭐라고 쓴 것 같은데 건물이에요? 가게요? 무슨 얘기지? 얘가 지금 앉아 있는 게 복도 아니에요? 아, 바깥 베란다에 걸쳐 2층이라고 이게? 그럼 여기가 1층인 거야? 아까 그 얘기였구나. 여기 그 시민님이 베란다 같은 곳에 앉아 있는 거였군요. 라고 얘기한 게. 난 그게 뭔 얘긴가? 나는 이게 다 그냥 베란다인 줄 알았어. 이 전체가 다. 그러니까 전체가 베란다가 아니고, 그죠? 높은 곳에 걸터 앉아서 밖을 내다보는 그러니까 여기 요 오른쪽에 여기 앉아 있는 데만 베란다 바깥에 걸터 앉아 여기가 1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벤치 같은 거에 앉아 있는 거지 여기에 2층 베란다에 앉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사람이 지나다닐 텐데 여기에 무슨 상자를 갖다 놨지라고 난 생각한 거예요. 상자. 그것도 문고리가 있는 상자. 이게 뭐지? 난 건물이라고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화분을 놓은 거나 뭐 이 상자를 놓은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서 아 이게 아래층에 이건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거네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정말로 멀리 있는 배경하고 명도 채도가 지금 다 똑같아요, 너무. 네. 이건 정말 큰 문제. 이 정도 되면 뭐 채도도 좀 떨어뜨려야 될 것 같고 명도도 좀 더 밝게 해서 이렇게 했어야죠. 색상도 좀 바꾸고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차가운 색깔이기 때문에 2층이
저기는 좀 좀 따뜻한 색깔, 좀 붉은 계열의 좀 대비되는 색깔로 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음, 단순히 이제 공기원근법만이 아니고 마치 대낮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게 나는 왠지 이게 대낮은 아니고 밤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려면 이제 라이팅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는 전혀 대낮처럼 보이진 않아요. 예. 나는 그냥 이 아래 1층이 그러면 유흥가쯤 돼서 막 붉은 막 이런 화려한 불빛들이 있고 라이팅이 이렇게 비춰지고 다 이게 어둠에서 이렇게 살짝 드러나는 정도. 아까 그 얘기 그 생각은 좀 했어요. 여기 차라리 담배를 좀 담뱃불을 좀 내뿜고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었거든요. 담배를 그냥 이렇게 심장에 꽂듯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담배를 이렇게 한 모금 빨고 내려오는 느낌으로 약간 후 뭐 불었다고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연기가 좀 이렇게 퍼지면 어떨까? 지금 내가 지금 블러 처리를 지금 안 해서 그런 건데, 예, 그래서 아래층은 막 뭐 유흥가 같은 느낌. 그 담배를 이렇게 후 뿜었다라고 하면 담배를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들고 있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에, 그리고 이게 베란다라고 하면 이거 이 화분 이렇게 내놓으면 이거 고발 들어가요. 고발 위험하다고. 아까 뉴스에 그거 하나 있었거든요. 베란다에 화분이 걸려 있는데 그걸 치우라고 민원이 들어갔는데 안 치운다고 뉴스에까지 나왔거든. 그래서 진짜 베란다면 이 겉에다가만 이 안쪽에다가만 이렇게 넣었어야 돼요. 이거 이 정도면 그 떨어져요. 바람 불면. 이 경찰서 가야 돼 이거. 이건 단순히 뭐 그건 현실적인 문제고 법적인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일단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공간이 만약 이게 2층이라고 이제 정말 그렇게 설정이 돼 있다면 이거는 그냥 봤을 때 좋아 보인다, 편안하다, 안락하다, 휴식의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이거 저거 바람 불면 이 쪽지 다 날아갈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이야기에 집중이 안 되고요.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는 전혀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게 다 막아져 있잖아요. 조형적으로 지금 화면 구성도 그렇게 따지면 나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 틀어막고 있어서 앞뒤로 그죠? 좌측 우측이 다 막혀 있잖아 지금. 그죠? 이쪽 공간이든 이쪽 공간이든 다 막고 있어서 뭔가 좀 트여진 공간이 좀 있어서 뭔가 할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의도 자체가 뭐 틀어막고 있는 거라면 정말 막고 있는 이 건물들이나 소스들이 정말 뭔가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간판이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언어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주인공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이 사유의 근거를 바로 이 지시 벡터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기서 그 해답을 근거를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위성, 그 개연성에 대해서 이 주인공이 왜 담배를 피면서 베란다에 나와서 왜 여기 아래층을 쳐다보고 있을까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주지 않고 있어서 이야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화분도 뭐 여러 가지 장식들도 그냥 장식적인 요소만 있고 정말 이야기는 스토리는 갖고 있지 않아서 이런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내가 작가가 되려면 그건 좀 아니다. 도대체 뭔 얘기인지 알 수 있도록 언어와 비주얼, 그 시각 언어라는 것을 연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해부학이라든지 투지소법은 아주 기본이고 그거를 데포르멘을 통해서 변형을 할지라도 어떻게든 내 이야기를 원활하게 잘 드러낼 수 있는 연출법을 배워야 되는데 계속 장식적인 그 표현 테크닉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부인님은 얼마든지 작가로서의 그 역량을 갖고 있을 것 같으니 그걸 좀 키우면 좋지 않겠나. 계속 좀 더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더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작가가 되려면 어디 취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정말 그냥 자기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환산을 하는 쪽이 아니라 만약에 자기의 작품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가려면 분명하게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작품을 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의 세계관을 구축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재밌게 뭐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난 다만 정말 내가 자기 작품을 좀 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더 열심히 뼈를 깎는 좀 아픔이 있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된다. 근데 뭐 그냥 나 재미로만 그릴 거야 라고 하면야 뭐 다른 문제이고요. 그 뭐 본인들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본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강요할 수는 없고요. 그냥 그림을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나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일본 문화를 공부하고 애니메이션 아니 해부학이나 포스트로잉이나 수서법이나 조형이나 뭐 연출법이나 그러니까 뭐든지 좀 더 전문가답게 학습을 해서 더 좋은 작품을 좀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어차피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구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반드시 체계적인 학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2시간 동안 너무 우리 부인님만 팩폭을 해서 좀 부담스러웠을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되는데 뭐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일부러 아까 얘기한 좀 작정을 하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팩폭을 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잘 할 거라고 믿고요. 여기 또 우리 시민님이 또 오셔서 화이팅이라고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느덧 2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너무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오늘 좀 처음 오신 건가요? 잠깐 잡담을 하고 좀 마무리 좀 할게요. 우리 율시민님 하고 아까 COE님 처음 오신 분들이신가요? 라이브는 처음이에요. 그럼 이제 영상을 검색해서 와서 보고 라이브를 따라 들어오신 거군요. 아니 지금 조언을 좀 얻으려고요. 어떻게 찾아오신 건지 또 채널을 보니까 느낌이 어떤지 또 뭐 문제는 없는지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제 3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채널이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뭐 좋아 보인다 뭐 안 좋아 보인다 또 이런 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조언들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영상이 갑자기 알고리즘에 떴어요. 공부할 영상이 가득하군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알려주려고 노력은 좀 많이 하는데 그 재밌거나 자극적이거나 이러지 않아서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이 한 120개 정도 올라가 있어요. 열심히 올리고는 있는데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막 팩폭을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듣는 사람들이 듣는 학생들이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한 걸 알겠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요. 정말 진심으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팩폭을 하는 거라서
뭐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진단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좀 그런 경우가 좀 꽤 많거든요. 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조언을 막 듣고 싶은데 얘기해 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우리 CEO 이님도 좀 좋은 의견 있으면 또 내 채널에 느낌이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면. 시민님은 좋은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혹시 시간 강사라고 하셨는데 대학 시간 강사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어디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아, 부산대요. 부산대에 하는 교수들이 꽤 많은데. 아, 내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CO2님은? 네. 네. 안 누군지 안 물어보겠습니다. 잘 노출되는 키워드로 제목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잘 노출되는 게 뭐예요? 내가 본 잘 노출되는 제목들은 다 그림 잘 그리는 법, 얼굴 그리는 법, 뭐 단기간에 뭐 고수되는 법, 뭐 이런 것, 막 그 법자 붙은 거 이런 거. 애니과인데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 게 아니라요. 옛날에 밀양대에 있던 교수님들이 다 부산대로 합쳐졌고 또 원래 부산대에 있었던 그 교수님들도 다 알아요. 네. 이제 워낙 멀어서 이제 왕래는 안 하지만 거기 계신 만화 애니과 교수님들은 대부분 다 많이 압니다. 그죠? 뭐뭐 잘 그리는 법 이거 난 근데 이걸 일부러 한 번도 법자를 안 썼어. 일부러 너무 싫어서 내가. 어느 영상에서 내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무슨 다 법대 나온 것도 아니고 다 무슨 법법 그런데 알고 보면 법도 아닌 걸 가지고 뭐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마치 그 뭐 한 7가지 10가지만 하면 무슨 존잘림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내가 막 뭐라고 하죠. 그게 그렇게 싫을 것 같으면 그 몇 가지만 따라하면 존잘림 될 것 같으면 다 존잘림 됐지. 근데 들어가 보면 정말 본인들이나 좀 그 법 따라서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본인이나 좀 잘 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한다. 꿀팁, 드로잉, 포인트, 뭔 얘기지? 약간 자극적인 제목들이 눌러보고 싶긴 합니다. 그죠? 근데 내가 거기에 편성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나도 뭐 많은 분들이 와서 좋은 컨텐츠를 같이 공유해 주기를 바라죠. 단순히 구독자 수가 많아야 된다라는 욕심이 아니라 내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채널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좀 진실을 알고 누군가는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누구라도 좀 더 와서 많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건데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채널에는 도움도 안 되는 채널에는 몇만 명씩 막 들락거리는데 여기는 지금 고작 300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나는 구독자 수가 많아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렇게 팩폭하는 내용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왜 다들 머리카락 옷주름만 그리고 예쁜 그림만 쫓아 그리는지 그게 전부가 아니고 프로는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없고 그렇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는데 자기의 이야기는 없고 자기의 세계관은 없고 그냥 오로지 모양만 예쁘게 해놓고 예뻐요 이러고서 막 서로 막 좋아가지고 막 좋아주고 자기들끼리 막 그 그림을 나눠서 보면서 같이 공유해서 그리면서 근데 그런 문화 자체 즐기는 문화라면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즐기고 노는 취미생들이 아니라니까 문제인 거지. 비싼 돈을 주고 몇 천만 원을 주고 미술학원을 다니고 1억을 들여서 4년제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즐기는 그런 취미생 수준으로만 학습을 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 강의를 지금 20년을 넘게 하고 있으면서 계속 학생들한테 계속 팩폭을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언제까지 취미생처럼 대학을 다닐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부모님한테 좀 미안하니까 차라리 그럼 대학을 다니지 마라. 그 1억 든다 1억. 1억을 들여서 취미 활동할 정도면 그거는 그 정도 되면 재벌이지 재벌. 누가 취미 활동을 하는데 1억씩 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지금 제 생각이에요. 너무 좀 고지식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지하게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림에 있어서만큼은 좀 그래요. 프로다워야 된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취미로 그리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취미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거나 취미로 그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뭐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예뻐서 자기가 재밌어서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그러나 만화 애니메이션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어느 분야든 된 사람이 없잖아요. 뭐 의사든 법률 변호사든 뭐 아니면 뭐 음악가든 뭐 운동 선수든 취미생처럼 해가지고 프로가 된 사람이 어딨냐고. 단 한 사람도 없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 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겠다고 비싼 돈 들여 대학을 다니는 미술학원을 다니는 그 친구들은 제발 이제 이뻐요 이 소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인 거죠. 근데 와서 보질 않아. 팩폭을 듣질 않아. 그런 거예요. 예. 아영님,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썸네일 디자인을 더 생각해 본다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썸네일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아영님은 그러면 썸네일을 아영님이 해주는 걸로. 좀 딥하게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언제나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민님도 아이들 가르쳐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10% 그런 거죠. 열정을 가지고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 10% 정도. 늘 어느 집단이나 사실 그렇긴 한데. 네. 인스타로 광고를 합니다. 네, 인스타그램을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다가 그림을 좀 올리다가 지쳐가지고요. 유튜브 하다가도 죽겠는데 그것까지 못 하겠더라고. 내가 다른 걸 안 하고 뭐 이것만 하면 모르겠는데. 네. 정리치님이 인스타 광고를요. 감사하죠. 네. 진짜 10% 정도가 어느 집단이나 다 마찬가지긴 한데 그걸 원래 인정을 하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다른 주변에 있는 교수님도 애들을 한두 번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씩 가르친 사람이 왜 10%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머지 90%는 아닌데 거기에 애정을 가지면 마음만 아프고 힘드니까. 근데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나는 오히려 거꾸로 10% 잘하는 10%는 좀 놔두고 나머지 90%에 자꾸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제발 애들한테 애정을 좀 끊어라. 애들한테 관심을 좀 너무 지나치게 갖는 것도 좋지 않다. 그래도 오히려 더 싫어하는 학생들도 많다. 그래서 저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싫어하는 애는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 0.1%. 그 10%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한 30명 있으면 한 명 정도? 한두 명 정도? 네. 참교수는 아니고요. 그냥 승질에 못 이기는 거지. 다 잘했으면 좋겠고, 다 만화 애니메이션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 후학들이 나와서 우리 한국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을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은퇴하고 죽기 전에 나도 어차피 이 사회에서 배웠잖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교육기관을 통해서 또 선배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도 이 사회에서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이걸 돌려주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갖고 가면 뭐 하겠어? 죽으면 어차피 썩을 건데. 그 주고 가고 싶어서 이걸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와서 보지를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주고 싶은데 안 가져가. 그런 마음인 거죠. 네.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게 무슨 먹방 채널도 아니고 뭐 묘기 부리는 채널도 아니고 자극적인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많이 오진 않더라도
나는 만화 애니메이션 전문가가 되겠다고 좀 공부하는 친구들은 좀 한 번씩은 와서 좀 볼 수 있는 채널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정도는 있어요. 네. 앞으로 더 노력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 좋은 컨텐츠, 좋은 자료들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 공유해주시고 같이 와서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뭐 좀 배우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기 팩폭기에다가 좀 그림도 좀 올리시면 열심히 또 팩폭을 해서 뼈를 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네. 어쨌든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와서 두서없는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 강의 영상 내용도 좋지만 프로 정신에 관한 말씀이요. 예. 제가 이제 실무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뭐 책만 읽었던 그냥 학자 출신이 아니고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현장에서 워낙 그림이라고 생겨먹은 거 다 그렸고 이렇게 직종도 여러 가지를 이제 다 해보다 보니까 할 얘기는 많고 그래서 후학들한테 현장은 이렇다라고 하는 좀 실무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려고 애는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막 혼란스러워요, 그죠? 정해진 커리큘럼만 딱딱딱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다가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뭐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것도 했다가 뭐 어떤 때는 또 뭐 인생은 막 이런 얘기도 했다가 갑자기 막 전문적인 막 제작 과정 얘기를 했다가 막 두서가 없죠. 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개인 방송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고요. 대신 좀 쓸데없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잘라서 또 편집을 하려고 애는 쓰는데 힘드네요. 그 편집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하면서 틀어놓는데 정신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프로시군요. 지금 취업을 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군요. 아유, 아니 일을 하시거나 애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들으시면 안 되죠. 지금 일하고 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밤쯤까지? 그럼 빨리 퇴근하세요. 네. 근데 뭐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왜 뭐 프로나 이렇게 그 교수님들이 오시면 부담스럽죠. 자, 어쨌든 감사하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좋은 시간 보냈고요. 다음 시간에도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차게 만나서 또 재밌는 얘기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꿈 꾸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